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 종일 온라인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조진웅 씨 문제인 것 같던데. 그렇죠. 네, 사실 뭐 그게 사실 지금 제일 핫한 한국 사회를 이슈긴 합니다. 뒤덮고 있는 뉴스이긴 하죠. 그럼 두 분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게 참 층위가 좀 달라가지고 복잡한데 어쨌든 이 여야 어때 코너니까 저는 뭐 개인 사인이 개별적으로의 판단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자꾸 말을 얻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야 공의.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워낙 이제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이제 민주당과도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홍범도 장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에서 목소리도 많이 냈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뭐 라포가 형성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피해자가 명확하게 있는 사건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자꾸 아쉽다라는 식으로 정치인들이 메시지를 내게 되면 이게 정치인이 1과 10을 얘기하면 지지자들은 100, 1000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진영의 인플루언서라고 할 만한 분들이 자꾸 말을 얹어가면서 그냥 단순히 뭐 아쉽다 뭐 이런 소년범에 대한 그런 또 차분한 토론이 아니라 굉장히 좀 과격하게 2차 가해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지자들 댓글 뭐라 하냐면은 어렸을 때 그 정도 안 해본 사람 누가 있냐 막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일탈로 이해할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범위는 뭐 몰래 담배를 폈다 뭐 이런 정도인 거지. 무슨 잠깐 뭐 경험에서 나온. 아니 저는 담배는 안 폈습니다. 술은 몰래 마셨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것이지 강도짓을 그러니까 이 혐의를 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것들은 이미 선을 넘은 거고 그리고 이제 조진웅 씨는 사실은 성인이 되고 나서 일어났던 배우로서 극단에서 활동하면서 혹은 작품 활동하면서의 폭력 문제도 같이 나왔고 그 피해자가 사실 제보한 거잖아요. 구분해서 봐야 되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도 이게 무슨 좌파 카르텔 여기 갑자기 좌파가 왜 나옵니까? 무슨 이상한 얘기하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나경원도 숟가락 얹으려고 무슨 또 관련 법안 발의하겠다고 막 이러고 있고 이것도 대단히 심각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고 와가지고 또 비난하고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은 자기에게 어떻게 좀 유리하려고 숟가락 잡고 얻는데 그것도 이 사태와 전혀 무관할 뿐더러 본질적으로 도움도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회복과 이 그분들이 이제 다시 사회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 거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정치가 더 나서가지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게 좀 최악이다라고 봅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조진웅 씨는 개인이지 진영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진웅 개인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자꾸 각자의 어떤 진영적 이해관계를 섞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논의는 전혀 하기는커녕 후퇴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 논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함의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소년범의 과거 기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또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그 기록들이 지금 공개됐을 때 이건 또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진웅이라는 사람을 빼고는 사실 논의해 볼 것들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오염되다 보니까 네 편 내 편의 싸움이 돼버려가지고 일단 소년범 사건 기록이 지금 공개됐다라는 게 확인된 얘기도 일단 아니잖아요. 네, 그러긴 하지만 보도를 통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걸 확인했느냐에 대한 심지어 뭐 고발 사건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해프닝이라고 하는 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들을 아예 완전 차단해 버리는 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뭐 진영 이런 얘기는 뭐 제가 덧붙일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근데 학폭 사건을 다루는 태도와 조진웅 씨 사건을 다루는 태도가 다르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진영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연결은 그렇게 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항상 뭐 내로남불이나 이중잣대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런 도덕적인 문제와 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진영 논리가 개입하면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순실간 돼야 돼요. 하나면 또 음모론도 나오잖아요. 왜 이 타이밍에 갑자기 이게 터졌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뭐만 하면은 뭐 항상 이제 자신들의 진영에 뭔가 불량이 터지면 상대 진영이 뭔가 음모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일각이 자꾸 얘기가 돌잖아요. 사실은 반대쪽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게 이 디스패치라는 매체가 일단 그런 매체가 아니고 예, 그 디스패치에 이걸 제보했다고 하는 게 성인에서 배우로 이게 배우의 제보로 시작된 거잖아요. 이 배우가 조진웅 배우로부터 이 폭행을 당한 노래방 폭행 사건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였는데 아무튼 이제 그 건에서 이 배우가 이 제보한 사람이 대단히 무슨 내가 지금 이 진영에 이 뭔가 역할을 해가지고 이 이슈들을 덮어버려야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보를 했을까요? 저는 나가도 좀 너무 나갔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약간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담으로서 그냥 이렇게 뭐 술자리에서 얘기할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론장에서 조금이라도 공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꾸 그런데 불쏘시개를 던져주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 하죠. 뭐 김은지 기자 뭐 덧붙일 얘기 없고요. 네, 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의 공통된 견해는 정치권이 뭐 나설 특히나 진영 논리를 앞서서 나설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는 진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야 없대니까. 네, 국민의힘부터 한번 가고 의총이 6시간? 근데 아까 박정호 의원은 대부분 교육받았다던데요. 토론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국민 고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의원총회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이게 포맷이 썩 맞지 않습니다. 국민 고발이라고 한다면 뭔가 말아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있는 건데 그 의원총회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강의 들으러 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연사 외부 연사 같은 분들 초청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 국민의 의원들인 거잖아요. 이건 사실 국민 보고회가 아니죠. 의원 보고회죠. 그렇죠? 이 의원들한테 뭔가 상황을 설명하거나 혹은 뭐 의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자리면 모르겠는데 근데 의원들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그거 다 아는 얘기고 우리 다 어차피 다 하고 그냥 이거 서면으로 줘도 되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의총까지 모아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한두 시간도 아니 1부, 2부, 3부까지 해가지고 중간중간 네, 쉬는 시간까지 해서 그랬다면서요. 6시간 넘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필참이다 다 와라라고 하니까 좀 모였다가 이제 1부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의원들이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럴 거면 연찬회를 가지고 왜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의 어떤 한계가 또 다시 한번 드러나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의원총회입니다만 원내대표가 엄밀히 말하면 소집하는 거긴 합니다만. 네. 김문지 기자도 한번 평을 좀 한번 해줘 보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필승대였다면 밖을 나가야 될 텐데요. 지금 굉장히 좀 춥지 않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물려 돌아간 게 아닌가라는 게 내심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일정 부분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의원들 기강잡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절반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행사에 있어가지고 절반 이상이 오지 않았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이 어떤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면서 긴급하게 문자를 보내고 압수수색을 막아야 되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당의 위기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잘 안 모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의 모습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자 초점을 모아봅시다. 그러니까 12월 3일에 내란 1년이 되는 그날 장동혁 대표는 뭔가 입장을 표명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표명을 했습니다. 그죠? 표명은 했죠. 표명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정반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국민의힘에서 뭔가 좀 기류가 묘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이거 장동혁 비토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런 움직임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단절 혹은 장동혁 고립설 같은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2월 3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상 가능했던 이벤트는 이제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과 성명 나왔던 거는 뭐 이미 예고가 됐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12월 3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리트머스 같은 게 윤한홍 의원의 공개 반발 그리고 참 이채로운 자리였어요. 그렇죠. 그 자리가. 그리고 주호영 의원의 지적.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일단 윤한홍 의원은 자타공인 친윤이었던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는 원래 이재명 정부의 6개월 실정을 비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쫙 크게 회의를 한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그냥 윤한홍 의원이 그냥 친윤도 아니에요. 정무위원장 맡고 있는 어쨌든 당내 유력한 중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중진 의원이 대놓고 이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식이다. 아무리 우리는 이야기해봤자 지금 안 들리는데 뭘 하는 거냐 직격을 했죠. 그리고 주호영 의원도 대구에서 어쨌든 오랫동안 다선 중진으로서 꽤 중량감 있는 사람인데 육선 의원이죠. 육선. 대구 그 언론들하고 만난 그런 자리에서 폭정이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탄핵은 온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것도 보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그전까지 좀 이 당내를 진정시키면서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여부가 결정되는 12월 3일까지는 좀 봐달라. 좀 진정, 비판은 좀 자제해달라. 그 이후에 조금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약간 좀 그것 때문에 참고 있는 의원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좀 참고 있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막상 12월 3일 날 보니까 나오는 메시지도 이 모양에 전혀 기조도 안 바뀌고 아 이거 이대로 가면 진짜 우리 폭망하겠구나 라는 이제 위기감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날까지는 꼭 갚을게 했는데 안 갚았다 이 얘기네. 약간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근데 그러기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또 강성 지지층의 어떤 바람과 염원을 담아서 메시지를 낸 거지 않습니까? 또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거기서 오는 또 백래시라고 하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메시지를 어제와 또 일주일 사 상간으로 보면 굉장히 좀 다른 톤들이 꽤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장동혁 체제의 사실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태생적인 사실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동혁 대표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 아니에요? 네.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죠. 그러니까 딱 그거 아닌가요? 네, 여전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룰 세팅을 본인한테 더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는 식으로 갈 것이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정말 위기를 맞이할지에 대해서는 전 좀 의문인 게.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쪽에서는 어느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행동으로 이제 집단 행동에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못 버틸 거다. 이 시나리오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르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12월 3일이 사실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탈탈 털어 모아서 성명을 낸 것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내거나 말 한마디 얹은 사람까지 얹혀도 40명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107명 중에서 40명이 그런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과 강성 지지층 일부를 봤을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는 저는 좀 여전히 자신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체제가 본인 중심으로 여전히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선 게 아닌가라는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신다. 체제가 실격할 수도 있고 체제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대로 가든 안 가든 장동혁의 위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실제 무너지지 않고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치르는 선거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그 선거 결과에 대한 후폭풍은 장동혁 대표가 온전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중간에 또 어떤 몇 가지 이벤트가 더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본인이 이제 선거지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는 사실은 사실상 생명력이 끝나는 걸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선전 이상, 선방 이상을 해내야만 본인의 생명력이 연장이 되는 건데 사실 이건 굉장히 가능성이 적은 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예고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 지금. 중간에 어떤 분기점이 있든 미시적인 분기점이 있든 간에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내년 6월까지다 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설까지 그러니까 설이 2월 중순이잖아요. 그렇죠. 설까지 기다려서 안 되면 행동에 나서는데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식물화시키고 그러니까 자리는 보전하게 해주지만 사실상 실권은 뺏어버리고 그래서 뭐 중앙선대위나 이런 것들을 조기 발족시켜서 무게중심을 그쪽으로 이동시켜버리는 뭐 이런 시나리오도 뭐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은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일부의 바람과 희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보수 정당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이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과연 그게 작동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우리가 심지어는 김문수 장동혁의 어떤 경쟁에서도 장동혁이라고 하는 좀 더 센 발언을 한 사람이 이기는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라고 하는 게 당원 역할들 점점 강화해가면서 보이는 것들이 과연 스스로 그 방향을 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원 민주주의, 당원 중심주의라고 하는 말이 명분은 좋아 보이지만 잘못 작동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국민의힘이 아주 잘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 중심, 그러니까 이 당이 망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뭐 당심이고 민심이고 이제 이런 말 하게 되면 이제 이 당 망해가는구나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도 이 선거 관련해가지고 경선에서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지금 실랑이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오히려 50대 50이었던 걸 7대 3으로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여전히 당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거는 어쨌든 윤호개인과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당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강성 지지층들, 윤호개인 세력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에서도 양양자 우재준이 거의 포위된 상황이고 이 사람들이 뭐 말해봤자 양양자 최고위원이 막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바로 다른 자리에서 그 반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선대위를 조기에 꾸린다고 한들 그 선대위원장 누가 모셔옵니까? 그 선대위원장 누가 꾸립니까? 지금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친한계든 소장파든 이 사람들이 이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더 끌어오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 그러니까
친윤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한홍 의원이든 주호영 대구 의원이든 그런 쪽에서의 조금 더 이탈이 있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아직까지는 이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없을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90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게 사실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의 현실인 것 같고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외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오히려 다른 정치공학을 생각한다면 이 바깥의 개혁신당과의 국민의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창조적 파괴 같은 것들은 생길 수 있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한테 더 공간이 적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 근데 들기도 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크 콘서트 하는데 뭐 몇 분 만에 뭐 매진됐다고 뭐 인기가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네, 또 그뿐만 아니라 문화일보에서도 유튜브를 출연했는데 그날 뭐 슈퍼챗을 쏜 게 그날 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그 기록할 만큼의 슈퍼챗이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도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강도 높고 좁은 팬덤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것이 국민의힘 전반에 얼마나 이제 가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토크 콘서트 자리가 몇 자리 안 됐다. 또 이런 그러니까 반박도 나오더라고. 좁고 깊은 팬덤이 존재한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가 한국 정치가 꾸준히 증명해 왔던 거는 팬덤 파워로 올라갈 수 있는 건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덤 파워만으로 성공한 정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팬덤 파워를 넘어서서 팬덤 바깥에 있는 시민들 어떻게 끌어모으느냐가 이 정치인이 큰 정치인이 되냐 못되냐의 차이인 건데 한동훈 대표 팬덤 파워는 항상 강했어요. 근데 그랬으면은 지난 전당대회가 그 모양이 안 됐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본인이 계속 유튜브 라이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팬덤들이 좋아해주고 그 국회 도서관 그 쪽문에서 뭔가 해서 다들 막 환호해주고 그거에 취해 있으면 결국 한동훈 대표는 계속 그 모양 그 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음양의 이치에 따르면 팬덤이 있으면 안티도 있는 법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네. 음양의 이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나저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다 선방했어라고 한다면 기준이 뭔지가 갑자기 급 궁금해지는데 서울시장이죠. 옛날에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 말고는 다 진 적 있잖아요. 아마 그랬죠. 국민의힘이 역대 지방선거 성적 중에 최악이 그거잖아요. 2018년 탄핵 직후 그러니까 아닙니까? 두 자리였잖아요. 네, 그럼 세 자리가 되면 선방이 되는 건가요? 결국 핵심은 서울 부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서울과 부산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장동혁 대표 체제의 명운을 가릴 것이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이거저거 다 떠나서 통일교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벌써 돌고 있죠. 카더라, 누구누구라더라 이런 거 돌고 있죠. 이름 얘기하라는 거로 뜻으로 지금 여쭤보는 건 아니고 벌써 돌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네. 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 제가 본 거는 그것도 실명이 아니라서 예, 그 이니셜로만 본 거라서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에 설은 돌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럼 민주당에서는 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했던 톤과 조금 전에 이제 박상혁 그 소통수석하고 인터뷰인데 톤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한대요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조사나 진상조사 이런 거. 사실 근데 이건 수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 원칙대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식의 기본 메시지를 낼 뿐이지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왜 좀 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그 자체 당 진상조사는 불가피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미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관련해서 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거이지 않습니까? 강제 수사력이 아닌 이상해야 사실 진상을 밝혀낸다라고 하는 것은 당 차원에서 좀 어려운 일로 보이고요. 만약에 뭐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부인해가지고 뭐가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기 때문에 뭐 당 차원의 조사를 뭔가 역할을 한다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당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은 국수본이라든지 특별수사본부에서 이걸 수사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당에서도 이것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에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이야기를 정면에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당 해산 명령까지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 그러면 지금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몇몇 특정인의 개인적 비위 차원 문제와는 또 별도의 트랙으로 혹시 이들이나 더 넓은 사람들이 매개가 돼서 통일교가 당의 어떤 뭔가 중대한 결정을 이런데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는 당에서 이거는 알아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케이스를 염두에 두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뭐 당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근데 저는 이 당 차원에서 지금 뭔가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김은지 기자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계가 좀 뚜렷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뭘 갑자기 자진 신고 받겠습니다. 뭐라고 자수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특검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어제 브리핑한 내용은 사실 핑계예요.
2018년 건이기 때문에 이 대선과 관련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나중에 이첩하려고 했다. 아니 그러면 즉시 수사를 했든가 아니면은 본인들이 수사할 건이 아니라는 바로 이첩을 했어야죠. 그거를 이제 와서 저희 사실 이첩하려고 해서 다른 기관이라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번 재판 중에 그쪽 윤영호 씨 쪽 변호인단 측에서 그런 주장을 안 했다면 그런 증언이 나왔던 사실이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겨레 보도를 통해 나오지 않았다면 그럼 특검이 나중에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나중에 언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이거는 특검이 굉장히 정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스스로 자꾸 야당한테 빌미 주는 거다. 바로 지금 국민의힘 신나가지고 또 얘기하잖아요. 아, 통일교 거 봐라. 민주당 졌다고 하는데 야, 특검 역시 정치특검. 왜 자꾸 저쪽에 딸감을 던져준다는 거죠. 저는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특검이 잘못했다. 네, 특검이 잘못했고. 수사를 했거나 아니면 바로 이첩을 했었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그렇죠. 봅니다. 네. 사실 당 차원에서도 모를 이슈일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지금 이제 종합특검 이야기, 2차 특검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넣는다든가 수사 대상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조치하는 게 맞지. 당 차원의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사실 지금 와서 보면 뭐 뚜렷한 걸 찾기 어렵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내놓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러면, 이제 예. 이게 이제 다시 부메랑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통일교의 어떤 뭐 조직적 가입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민주당이 그때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되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근데 지금 뭐 스스로 당원 명부 내놓고 조사하고 뭐 하라고 막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나온 민주당 관련 혐의가 그렇게 국민의힘과 지금 등치시킬 정도의 것은 아니긴 하죠. 재판에 물론. 나온 증언들도 그렇고.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나온 것은 이제 금품을 수수했다. 개별적으로. 그렇죠. 이거죠. 어떤 뭐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신도들이 증언했던 거는 이제 2022년대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이제 당원 가입해라, 당원 명부 해가지고 한 그 부분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민주당의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개입했는 이건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에요. 지금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한 거 사실은 명확하게 가름하게 근데 타줘야 이제 되니까. 다만 이런 여지는 있죠. 이제 초기에 나왔던 의혹 보면은 이제 그 5개의 지구장 있잖아요. 통일교회. 근데 두 지구장이 지방선거인가요? 이때 민주당 후보들한테 금품을 제공을 했다. 선거 국면에서. 그러면 그것으로 국한이 됐던 것이냐 아니면 더 다른 선거 지원이 있었는 것이냐. 당연히 국민의힘은 그걸 물고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지금 후원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긴 한데요. 뭐 이것도 의혹이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요. 샅샅이 밝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적 영역이고 정치적 영역이 있는 것인데 정치적 영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국한에서 한번 좀 여쭤봤던 거고요. 1인 1표제 무산된 거는 혹시 비하인드 들으신 얘기 있으십니까? 네. 어떻게 무산이 됐답니까? 투표율 때문에 무산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전체 지금 이제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포션을 보면 찬성이 훨씬 더 많은데 그 투표율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부결이 된 거여서 다음에 하게 될 경우는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지도부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날 부결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 나온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참 그러면 많습니다. 투표를 왜 그렇게 저조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두 가지 해석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투표 안 해도 되겠거니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일종 비토감 때문에 투표를 적극적으로 안 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투표율이 낮아서 성사가 안 됐다라는 거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당연히 되겠지라는 아니라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사실 그런 식으로 투표를 안 함으로써 나의 어떤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대표의 당 장악력 혹은 조직에 대한 이 케어가 부족했다라는 것이 어떤 방증이 된 거죠. 어쨌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플랜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꺾이고 나니까 정청래 대표도 이제 한 수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바로 지금 재부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 안이 정치적으로 뭐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 떠나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함에 있어서 미스가 난 거는 명백한 거죠. 네, 그러면 1번이건 2번이건 간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더십에 기스가 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냥 상처가 났다. 예, 예. 상처가 났죠. 네, 아무튼 그러면 정청래 대표 주도로 다시 재추진은 당분간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기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문제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예, 근데 아까 박상혁 의원은 오히려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검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때는 늦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사이에 또 의견 차이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원내 어떻게? 지도부와 당 지도부는 전통적으로 지금 뭐 그렇게 계속 뭔가 같은 길로 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박상혁 의원의 그 얘기는 지금 당장은 재추진하지 말라.
원내 지도부의 어떤 메시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근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당 지도부의 여러 가지 지점에서의 리더십이 좀 약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12월 3일에 갑자기 민주당에서는 그 의원총회를 야외에서 했습니다. 그 국회 본관 앞에서 12월 3일이기 때문에 특별의총한다라는 명분으로 앞에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날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의원총회에 동원됐던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몰려 있는 정청래 대표가 일종의 또 이것도 기강 잡기 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뒷말들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리더십에 좀 위기가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뭐 양당 의원총회는 전부 다 한쪽은 추워도 밖에서 한쪽은 추워서 안에서. 근데 둘 다 기강 잡기라고요? 뭐 이렇게 똑같아 진단이. 아니, 해석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이게 처음 있는 트러블이 아닌 거잖아요. 약간 면을 구기게 된 여러 가지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보았을 때 조금 더 이게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대로 쭉 가도 괜찮을까라는 물음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만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없다라는 게 있고 특히나 이제 이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보도가 많이 됐던 게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민주당의 지금 상황 자체가 전선이 너무 넓다 보니까 다 케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 내에서의 어떤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되고 뭐 요것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원 협상에서는 또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합법개혁 패키지도 가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당이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의제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막 백화점식으로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서 이걸 케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대 여당이 이런 식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여당의 능력을 무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당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자꾸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문진석 원내수석의 거취를 결정할 사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맞죠? 권한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자,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일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의원총회에서 뭐 사과 비슷한 메시지를 내면서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지금으로서는 원내 지도부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박상혁 아까 그 소통수석도 김병기 원내대표의 신임이 두텁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그냥 유지. 곽우신 기자 그러니까 전망과 당위는 다르잖아요. 예, 전망이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유지시키려고 할까요? 김남국 비서관은 사퇴까지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진석 이제 수석을 대체할 다른 사람이 없다라는 판단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뿐일까요?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자, 문진석 수석까지 사퇴를 시키면 등장인물이 3명이잖아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여간 등장된 인물이 4명이구나. 그렇죠. 강원식 예. 실장도 있으니까. 근데 김남국, 문진석 두 사람이 사퇴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김현진은 이렇게 치고 나올 것을 염려를 해서 오히려 사퇴를 못 시킨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 분석은 타당한 분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뭐 그런 저는 맥락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이 잘못한 거예요. 국정감사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돼 가지고 지금 후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때 빨리 털어버렸으면 별거 아닌 건데 그냥 그때 김현지 실장 용산에서 대기시켰다고 한다면은 오전 오후 출석 이런 거 싸우지 말고 그냥 불러서 앉혀놓고 국민의힘이 헛소리하는 거 그냥 들려주고 거기에 반응하게 하고 뭐 그때 국민의힘 제대로 저격도 못하고 막 중구난방 아무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김현지 실장 관련 지금 물고 들어가서 이런 그 공격들이 별로 소용이 없었겠죠. 근데 그때 해소 안 하고 남겨둔 숙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야당이 신나가지고 역시 현지 누나라고 한 거 봐라. 김현지 실장이 또 실세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준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자꾸 민주당이 그때 순간 몸에 날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오는 게 있다. 저는 그 정부적인 실수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물론 이제 김남국 전 비서관이 그만두고 나서 왜 김남국은 그만두고 문진석 그대로 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문진석 지키고 간다. 그럼 당연히 지킬 수 있죠. 뭐 지금 한다고 어떻게 흔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지키고 넘어가면 나중에 또 정치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았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좀 바로 앞만 보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김은지 기자는 고개 끄덕인 걸로 그냥 끝. 네, 뭐 본인이 먼저 이제 사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안을 매도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왜 안 하는가? 예,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행자는 다른 이슈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와 별도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말씀처럼 계속 불거질 수도 있는 이슈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뭐 다른 이슈가 좀 몇 가지 중첩이 되어 있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조금 하나 말씀드린 그것도 있고 또 지방선거 구도.
연관돼 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하던데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